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학 산책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1강입니다. 자, 이번 강은 정부의 돌볼 경제 에세이 책 마지막 장인 제16장 국가가 부도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가의 부도의 날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예. 많은 분들이 아스라이 기억나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정말 많은 국민들이 그 절벽에 나락으로 떨어졌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고요, 파산하고 망하고 정말 굶어 죽기, 그 아사히 상태까지 빠지는, 모든 재산이 거덜나고 하는 이 혼돈의 시대, 그 시대를 우리는 아스라이 기억을 생각하고, 근데 지금 이 순간에도 끝나지 않은 이 국가 부도의 위기, 매일 우리는 그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그래요. 우리가 20억 달러가 넘는 금부치를 모아가지고 장롱 속에 있었던 그 금반지, 돌반지 이런 거 다 모아서, 목걸이까지 다 꺼내서 모아서 국가 부도의 위기를 면했다고 하는데, 지금 몇십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와서 좌파 정부의 파퓰리즘의 이 광풍의 이 쓰나미가 국가 부도의 위기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국가 부도는 일어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또 설마 나라가 부도가 나겠어? 이렇습니다. 정말 설마 나라가 부도가 날까요? 답은 네, 부도 날 수 있습니다. 네, 이 책에서도 명확히 말합니다. 국가 부도 충분히 날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나냐고요? 국가가 기업도 아닌데 어떻게 부도가 나냐고요? 이렇게 많은 땅덩어리가 있고, 이렇게 거대한 땅덩어리에 엄청난 건물들이 있고, 기업들이 있고, 5천만이 넘는 국민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기업처럼 부도나서 차압을 듣고 그렇게 가능하냐고요? 예, 기업과 다른 방식으로 부도는 진행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부도라는 거는 돈의 문제인데요. 부도는 한마디로 돈을 안 갚는 행위예요. 우리가 약속 어음이라든가 수표를 발행하면은 반드시 언제까지 갚도록 이렇게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진 금액을 약속대로 갚지 않으면은, 즉 은행에다가 부도,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수표 발행했는데 어떤 은행이든 개인이든 수표를 발행해 놓고는 그 돈을, 그 현금을 은행에다가 예를 들어서 10월 1일까지 갚기로 했다. 근데 10월 1일까지 그 현금이 입금이 안 됐다. 내가 그 수표를 발행자로서 입금을 안 했다. 그러면은 그 수표나 어음은 바로 부도 수표, 부도 어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라는 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부도는 말 그대로 약속을 안 지키는 겁니다. 어떤 약속? 내가 돈을 갚겠다라는 약속이죠. 네? 즉 돈을 갚아야 될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걸 우리가 채무라래요. 영어로 debt죠. 네. 돈을 갚을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 차원이나 개인이나 기업 차원에서는 돈을 갚을 의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의무를 기한까지 갚지 않는 것, 그거를 우리가 부도라고 합니다. 자, 부도가 나면은 일단 문제가 생기죠. 은행 지급정지가 되고요. 은행에서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가 돼요. 부도를 낸 사람은,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은 금융거래가 정지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 자산이 많냐, 부채가 많냐라는 비교로 갑니다. 그래서 만약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 특히 채무가 많냐, 이 문제로 갑니다. 부채냐 채무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회계장부를 조사하고 분석하고 정리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과연 어떤 갚아야 될 의무, 채무를 이행할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자산보다 부채 또는 채무가 더 많다. 이러면 어느 쪽으로 가냐? 파산으로 가요, 파산. 자, 이러면 개인이나 기업은 파산법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파산법. 네? 개인 파산법이라는 것이에요. 상법과 파산법에 의해서 파산으로 가는 거예요. 파산은 영어로 bankrupt거든요. bankrupt. 원래 bankrupt라는 게 파괴하다 이런 얘기예요. bankrupt. 네? 파괴하다, 부서지다. 산산이 부서지는 거잖아요. 신용이. 재산도 부서지는 것이고요. 파산은 거예요. 그러면 파산을 가서 여기서 회생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소멸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 워크아웃으로 갈 것이냐 네? 아니면은 법정 관리로 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네? 법정 관리는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 기업에 이렇게 관여를 합니다. 법원에서 파산 관제인을 파견해요. 네? 선임해서 파견합니다. 그러면 그 파산 관제인이 어떤 자산과 부채, 채무 이런 것을 정리하는 작업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업이 지금 빚을 갚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못하지만 그래도 잘하면 뭐 매출을 더 끌어올려가지고 키워서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고 향후에 갚을 수 있고 다시 살릴 수 있다 라는 희망이 보인다면 워크아웃 작업을 합니다. 이건 채권단들이 하는 거예요. 채권자. 네? 아무튼 이 양쪽을 다 해가지고 이도저도 다 못 살리겠다 그러면은 살아나면 되는데요. 살아나면 되는데 못 살리겠다 그러면 청산 절차로 들어가는 거예요. 청산 절차를 통해서 청산은 다 스탑해. 네? 돈 다 갚아. 있는 거 다 정리해. 다 매각해. 네? 못 갚는 거 그냥 I am sorry 끝이.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하는 게 청산 절차. 청산을 하면 이제 청산권은 기업이 소멸하는 거죠. 자, 이것이 기본적으로 국가나 개인, 특히 기업이나 개인, 특히 기업들이죠. 이것들이 구도에서부터 쭉 정리해 나가는 절차죠. 그러면 국가는 어떤 애예요? 국가는 여기서 우리는 채무와 부채의 분명한 차이를 이해해야 돼요. 채무라는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돈뿐만 아니라 해야 될 것도 안 하면은 우리가 행위채무를 하죠. 네? 행위채무 같은 것도 있어요. 행위채무는 뭐냐면은 내가 월급을 먼저 선불로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 달간 일을 해요. 근데 하루 일하고 땡치고 내가 도망갔어요. 그럼 나는 월급은 한 달치 받았는데 29일치 일을 안 했죠. 그럼 여러분들은 29일치 노동을 안 한 것에 대한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 노동자는요. 네?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기로 해놓고 안 한 행위도 채무가 돼요. 근데 주로 이제 채무는 돈이죠. 내가 친구한테서 1,000만 원 끊고 한 달 후에 갚겠다는 거는 한 달 지났는데 안 갚다. 이건 내가 구조를 낸 거예요. 채무자면서 구조를 낸 거죠. 네?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도 채무가 있는 겁니다. 갚아야 될 의무는 있는 거죠. 단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요. 이행기가 도래했는데, 네? 이행기가 도래했는데 안 갚고 있다 그러면은 그걸 변제한다 그래요. 변제하지 않으면은 부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국가도 그래요. 국가도 국채라는 걸 발행합니다. 정부가 빚을 지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갚아야 될 돈을 빚이라 그래요. 이거 다, 입니다. 갚아야 될 돈을 빚이라 그러고, 그 빚을 지는 방법은 국채가 가장 중요한 방법이죠. 네? 그래서 국채관리기본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국가채무관리 기본법이 있어요. 여기서 국채관리에 대해서 정하고 있어요. 국채를 발행하거나 차입을 할 수 있죠. 차입. 네? 어디서 빌려요? 한국은행에서 대표적으로 빌립니다. 네? 한국은행이 재산이 있다고 정부에서 돈을 빌려주냐 이러는데요. 돈을 찍어내면 돼요. 한국은행은. 네? 한국은행은 조폐 발행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네? 한국은행에서 차입하고요. 한국은행에서 너무 많이 차입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해서 차입해요?
해외에서 차입해요. 해외 정부라든가 해외 은행 이런 데서 차입을 하는 거죠. 네? 이것이 보통 우리가 차관이라 해요. 차관. 장관 차관할 때 그런 것이 아니라 빌려올 차자예요. 네? 빚을 짓자 차자라고요. 네? 해외 차관을 도입한다. 이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국고채무부담행위라는 것도 있어요.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국고채무부담행위라 해가지고, 이것은 정부가 예를 청사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당장 예산은 없어. 그러면 먼저 그 건물 건설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1,000억의 공사를 한다면은 1,000억은 건물이 완공이 되거나 중간 단계거나 중도금을 준다거나 이런 추후에 돈을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계약금만 걸고 무슨 공사를 시작한다 이러면은 나머지 줘야 될 그 공사비는 어떻게 돼요? 채무거든요, 채무. 약간 빚을 지는 것이거든요, 정부가. 그러니까 정부가 국고라는 걸 담보로 해가지고 채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공사 계약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채무는 나중에 갚는 거예요, 나중에 갚는. 그때 예산을, 3년 후에 공사가 완공된다? 그러면 그때 3년 후 예산으로 책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런 모든 국채를 발행하거나 차입을 하거나 국고 채무 하거나, 이런 모든 정부가 채무를 지는 것이죠. 채무를 지는 것은 어떻게 돼요? 국회 의결을 받아야 돼요. 그럼 국회가 좀 통제하면 부도나지 않겠냐 이런 얘기인데 국회가 통제합니까? 네? 지금 한통속인데요. 네? 청와대라든가 정부는 다 한통속 아닙니까? 자, 내외불로 하는 것이죠. 국민들은 다 죽어가고 자영업자들 다 망하고 뭐군 간에 공무원이나 정치인들 화려하게 살잖아요. 네? 노동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지금의 귀족은 공무원 귀족, 정치인 귀족, 국회의원 귀족, 대통령 귀족 아닙니까? 네? 그들끼리 주주의식에 빠져서 잘 사는 거예요. 국민들이 세금 내는 거냐, 쥐어짜 않은 녹즙기에 불과한 것이죠. 네, 이 선한 국민들만 죽어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빚을 져요. 지금 국가 채무가 한국이 얼마나래요? 800조 원을 넘었다래요. GDP 대비,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가 800조니까 GDP가 한 2,000조 돼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니까? 지금 한 45% 넘었어요. 약 47% 정도 된대요, 약. 보통 이제 선진국들에서 이 국가 채무의 비율이 40% 넘어오면 위험하다 이럽니다. 그리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다 이러면서 이제 부도가 나는 것이죠. 그 때문에 자 국가 채무 이거 기업과 달리 정부는 어마어마한 땅도 가지고 있고요. 국공유지 건물 갖고 있어요. 또 많은 주식도 갖고 있죠. 공기업들 주식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조세 징수권이라는 걸 또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수익 모델이죠. 5,500만이라는 국민의 기업에 대한 강제적인 조세 징수권. 세금 안 내면은 역적으로 몰리고 사탄으로 몰리는 이 나라. 엄청난 수익 모델이죠. 그 때문에 이까짓 거 800조 원이건 뭐건 정리하려면 금세한다. 이게 이제 정치인들, 공무원들의 이게 사고방식이거든요. 지도는 아니니까. 과연 그러면 부도가 안 나냐라는 거예요. 정부가 얼마든지 부도가 날 수 있어요. 우리가 외환위기 때는 근데 이제 당장 갚아야 될 채무액을 특히 은행권에서 발행한 채무를 갚지 못하면서 은행권들이 갚지 못하면서 그러니까 달러로 갚아야 되는데 국내 달러가 부족하면서 달러 급전이 부족한 거였지 정부 자체가 부도가 난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아셔야 돼요. 외환위기는 1997년에 외환위기는 정부 자체가 뱅크러프트가 된 게 아니다 이거죠. 지금 의문을 졌던 것이 아니라
약 3천억 달러, 이렇게 됐던 그 외환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300억 달러, 그 이하로 뭐 100억 달러, 이렇게 몇십억, 80억 달러 이렇게 줄어들면서 단기 상환할 채권이 만기 도래하면서 그것을 은행권에서 갚지 못하고 달러가 부족하니까, 국내, 외환 보유고가 급격히 부족하니까 달러를 조달할 길이 막히면서 거기서 일시 지불 정지가 된 거죠. 예, 모라토리움이 된 거예요. 지금 못 갚겠다 이렇게 된 거였죠. 은행권에서.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가 있었으면 더 된 거였죠. 근데 지금 사태에서 국가부도의 위기는 정부 자체의 위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왜? 국가 채무할 때 정부 채무거든요. 이 정부의 범위가 OECD 국가가 제시하는 이 정부의 범위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공무원 수 적다 아니죠? 선진국에 비하면 굉장히 공무원 수 적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기준 자체가 고무줄잡다 해서 그런 거예요. 선진국에서 공무원이라고 하는 거는 공무원 신분을, 즉 법률에 의해서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만을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고용관계에 의해서, 특히 고용관계에 의해서 어떤 그 인건비 부담을 한다면은 다 공무원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공무원법상에 군인, 사병들 월급 뭐 몇십만 원씩 주지만은 그 공무원으로 산입 안 합니다. 그러나 OECD 국가들의 대부분은 그래서 공무원에 산입을 해요. 포함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정규직들 우리나라는 다 빼버려요. 비정규직으로 정부에서 일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하는 사람들 다 공무원에서 다 빼버린다. 그러나 인건비 분명히 정부가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공무원 다 포함시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의 범위 자체가 다른 거예요. 채무를 산정하는 방식도 상당히 달라요.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지금 그 40%를 헐 넘어가지고 50% 코로나 이 정치 방역 때문에요.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한껏 이용해 먹다가 지금, 재난지원금 써줘가지고 선거에 이용해 먹고 별짓거리 다 했는데 이 사태가 나니까 지금 뒷감당 못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자, 국가채무뿐만 아니라 국가 부채가 문제예요, 국가 부채. 자, 부채라는 거는, 이건 채무는 데트고요. 이건 라이어빌리티거든요. 그러면 부채는 이건 회계상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대차대조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대차대조표, 상에서 나오는 우리가 복식부기에 의뢰한 개념입니다. 복식부기예요. 복식부기라는 거는 어떤 기업의 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용 자산이죠.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자산이 어떻게 조달됐느냐. 내가 낸 것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소유자의 자본이죠. 소유자가 내는 것이죠. 소유자 거. 소유자 지분이죠. 은행이라든가 다른 어떤 그 사채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조달한 거 외부에서 꼬은 거예요. 이걸 타인 자본이라 그래요. 타인 지분이요. 이렇게 해서 외부에서 끌어온 소유자 아닌 타인으로부터 끌어온 지분을 부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채는 바람 이렇게 일으키는 부채가 아니라요. 펜이 아니죠. 상당히 넓죠. 부채 쫙 피면 넓죠. 그러니까 부채는 뭐예요? 채무보다 넓은 거예요. 채무를 거의 다 포함해요. 물론 채무 중에 부채 안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채무는 부채에 일단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 무엇을 돈을 건설한다고 하면 돈이 부족해요. 그럼 지급보증을 누가 쓰냐면 정부가 써요. 지급보증 한 게 대부분이에요. 지급보증. 지급보증을 했거나 지급보증은 당장은 내 돈 아니에요. 1차 채무자가 갚지 못했을 때 내가 대신 지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1차 채무자가 주채무자가 빚을 못 갚는다라는 사태가 발생해야지만 내 빚이 되는 거예요. 채무가 되는 거예요. 불확실한 것이에요. 지급보증이에요.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연금 충당 부채 있어요. 연금 충당 부채.
이건 뭐냐면은 공무원을 채용을 해요. 그럼 그 사람이 연금을 받으려면요, 공무원 연금 받으려면 퇴직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20년, 30년, 40년 후의 일이죠. 그런데 공무원을 채용했다 해서 당장 연금을 지급해야 될 돈 지급의 의무가 정부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는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채무는 없어요. 그러나 책임은 있는 거죠. 책임의 문제거든요.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금 충당을 나중에 해야 된다는 걸 연금 충당 부채 개정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돈을 이렇게 가상의 돈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금고에 쌓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연금 충당 부채가 국가 부채 지금 우리나라가 1700조, 1800조 이런 단위죠. 거의 지금 GDP 금액에 1년간 GDP 금액에 육박해요. 가까이 접근하고 있어요. 지금. 이 중에서 늘어난 국가 부채 중에 절반 이상은 연금 충당 부채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들 연금 실효 보장률이 80%가 넘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국민연금 여러분들 받는 거 주권 용돈연금이라고 하죠. 주권을 하는 거 몇십만 원 받는데 은퇴해가지고요. 그거 실효 보장률 30% 40%도 안 돼요. 기준소득 대비. 공무원은 여기다가 연금 충당 부채라는 걸로 해가지고 정부가 계속 가상계좌로 쌓아놓죠. 그리고 지급보장 의무까지 해놨어요. 지금 공무원연금하고 군인연금은 이미 70년대 때 거덜났고요. 공무원연금은 이제 거덜나가지고 적자로 들어섰고. 그 때문에 계속 돈을 세금으로 가서 메워주는 겁니다. 몇 조 원씩. 갖다 내줘요. 이제 머지않아서 또 이제 교사들 연금까지, 4학년금까지 또, 지금 아직은 적자는 아니지만, 적자로 이제 머지않아 돌아서게 됩니다. 그럼 거기까지도 내줘요. 다 이제 정부 세금을. 여러분들 열심히 세금 내가지고 공무원, 군인, 교사들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그들을 위해서 노동하고 그냥, 봉사하다가 간 거예요. 그들만 편하게 안락하게 살다 가는 겁니다. 지급보증, 연금, 충당부채. 이런 많은 갚아야 될 어떤 책임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부채라고 하거든요. 지금 이런 국가 부채가 지금 거의 GDP 수준에 다가왔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정부는 또 이런 말을 해요. 우리나라 GDP라든가 국가채무, 국가부채라든가 국가채무 비율은 선진국 대비 그다지 높은 거 아니다. 미국은 뭐 100%가 넘고요. 일본은 그보다 훨씬 높고. 그런 비율을 해요. 근데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미국만 해도요, 얼마나 교육이 안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사교육 있습니까? 미국 사람들? 초중고? 그냥 정부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공립학교에서 다 알아서 해요. 학원을 보냅니까? 보낼 필요가 없어요. 대학만 해도요.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대학 보내다가 사람들이 망해가죠. 거덜납니다. 그러나 미국은 대학 선택입니다. 대학 진학률이 한 60% 안 돼요. 유럽은 그거보다 더 낮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대학 진학률이 지금 90%에 육박합니다. 사교육비 초중고 단계에 어마어마하게 쓰죠. 유치원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쓰죠. 그거는 국가 부채에다가 안 넣어요. 왜? 개인들 부채에다 넣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계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근데 가계 부채라는 말도 어불성설이에요. 이건 부채가 아니라 채무입니다. 채무. 이건 뭐냐면 각 집들이 개인들이 은행이라든가 주로 은행이죠.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융자 받은 거예요. 융자 받은 거. 뭐 영끌이다 해가지고 뭐 집 사는데 아파트 사는데 돈 끌어다가 쓰고요. 자영업 한다고 뭐 카페 한다, 음식점 한다, 뭐 한다, 뭐 창업한다 그래. 다 거덜나는데 드는 돈, 이 돈 갚아야 될 돈이 있대 사실상 채무. 이게 뭐 천조가 홀 넘어요. 이렇게 증가해 간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는 단순한 어떤 그 채권 발행에 대해서
은행권이든 뭐 민간에서 그걸 갚지 못한 그 외환 보유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국가 자산에 비해서 어떤 수익 자산에 비해서 채무라든가 부채가 더 커가지고 도저히 갚을 능력 다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우리 세금 못 내겠다. 그러면 지금이야 뭐 삼성이 있고 현대가 있고 뭐 강남의 아파트가 몇십억 원이고 이러지만 기업이 빠져나가고 부자들이 세금 못 나겠다고 다 해외로 이민 가고 자산 빼돌리고 이러면요. 강남 아파트 비싸다고 막 욕을 하는데요. 그게 20억, 30억이 아니라 2억, 3억으로 떨어져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삼성 해외로 나가보세요. 현대 해외로 나가보세요. 이게 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채권자들이 돈 내놓으라 그럽니다. 외국 은행들이요. 그럼 못 갚아요? 그럼 달러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한국 돈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한국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달러가 환율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로, 즉 외화로 표시된 국가 부채, 국가 채무가 더 커진다. 우리나라가 기존에 1,000억 달러를 채무를 갖고 있는데 만약 환율이 지금 1,200원인데 1달러 대 1,200원이다. 근데 이것이 1달러 대 1,800원이다. 2,000원이다. 이렇게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은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부채액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로 갚을 겁니까? 부도가 나는 거예요. 자,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냐? 채권 국가들이 RCJ라는 것이 있어요. 국제사법재판소예요.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입니다. 근데 여기서 해결이 되느냐? RCJ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건데 이 국제사법재판소는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냐면은 소송을 제기하면 국내법원하고 달라요. 원고와 피고 간에 당사자 국가들이 합의를 봐야 돼요. 우리 이 재판에서 어느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은 이 재판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또 합의를 봐가지고 재판을 진행하더라도요. 판결이 나면은 이것은 강제력이 없어요. 나 못 갚아, 배째 이러는 것입니다. 네? 이 RCJ가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거 있지만 유엔에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해요. 이래서 일본이 툭하면은 독도 문제를 RCJ로 끌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국이 거부하니까 안 가는 거죠. 이 국가 채무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RCJ로 가봐야 어느 한쪽에서 나 못 갚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국가 채무의 문제는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법원이 개입을 해가지고 자산과 부채, 채무를 정리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청산 작업을 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 빚을 발생시키는데 책임을 있는 자를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데 네? 정부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IMF 외환위기라고 했지만 그 당시에 공무원 단 한 명이라도 사표낸 적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책임을 안 졌죠. 네. 그러나 공무원들은 계속 팽창돼 왔어요. 공무원 수 얼마나 지금 100만이 넘게 증가했죠. 그러나 국민들만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는 더욱더 위험하다는 거죠. 조세 징수권이라는 걸 가상적인 그런 수익 모델을 가지고 무한대의 채무와 부채를 증가시키는 이 파퓰리즘의 정권,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예. 결국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로 가면 RCJ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태로 가냐면은 채권을 갖고 있는 국가가 채무자인 국가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압류 절차에 들어갑니다. 압류? 법정 절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국가에 있던 채무국에 있던 기업이라든가 자산가들은 다 해외로 빠져나가게 돼요. 그럼 자산 가치는 쭉 부동산 가치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야 좋다 그러는데 버블도 나쁜 거지만 20억, 30억 가던 아파트가 5억, 4억, 3억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게 아니라 곧 죽음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국가부채, 국가 채무의 문제를 알려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회계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선. 그래서 복식부기하고 발생주의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발생주의. 예. 그러니까 정부 회계도 지금 복식부기하고 발생주의를 다 하는 거거든요. 채무는 물론 현금주의로 계산을 하지만 국가부채는 지금, 정부 회계를 다 복식부기하고 발생주의로 다 이렇게 회계장부를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계산돼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정확하게 감시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하는 것이 문제예요. 기업 같은 경우는 외부 제3자 회계, 독립된 회계 법인에서 그것을 회계감사라는 걸 해요. 그러나 정부의 회계검사는 누가 합니까? 감사원이 하죠. 그럼 감사원장 누가 임명합니까?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고양이가 자기 생선 자기가 놓고 얘 옆에 있는 고양이 보고 내가 이 생선 잘 먹는지 안 먹는지 지켜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고양이끼리. 예.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부도의 위기를 파산의 위기를 막을 최선의 방법은 뭐냐? 국민들이 복식부기하고 발생주의를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과연 정부가 떠드는 국가 채무가 뭐 몇 %고 국가 부채가 얼마고 위험은 없다, 공무원 수는 적다, 뭐 이런 식으로 떠드는 것이 과연 복식부기 원리하고 발생주의 원리 이런 원리에 의해서 과연 우리가 위험이 없는 것인지 한번 면밀히 냉철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이상 정부의 졸불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과 함께 우리 정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행정학을 좀 더 우리 현실과 밀접하게 우리 현실에 발을 딛고 한번 정부와 행정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우리는 정부를 또 정치를, 행정을 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매일 얼마의 세금을 냅니까? 정부가 로빈훗이라고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정부가 알아서 선한 일을 해줄 거라고 믿는 그 순간 누가 나를 위해서 공짜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그 믿음만큼 허망한 것은 없습니다. 파퓰리즘을 치닫고 있는 이 좌파 정부 반드시 이 국가 파산의 위기로부터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나 개인, 여러분, 국민, 세금 쥐어짜는 녹즙기에 가녀린 그 야채, 묵사발란 이 야채로 처참하게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깨어나야 된다. 이 정부의 졸부는 바로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 고민을 이 책에 담았고요. 그것을 함께 생각하고 보기를 권유해드립니다. 자, 2021년부터 구급 공무원 시험에서 행정학이 이제 직류별 필수 과목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공무원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정학, 행정법 이런 과목을 하지 않고 사회나 수학 이런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해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넌센스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영어, 일상생활에 쓰이지 않는 영어 단어 달달 암기하고요. 국사 연대표 연도 그 시스코라는 걸 달달 외우면서 정작 행정이 무엇인지, 정부가 무엇인지, 정부 회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부 인사 시스템이 뭔지, 정부 조직은 어떻게 무엇이 문제인지 그 원리를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력도 갖지 못하는 이 시험 시스템, 어떻게 행정법이 선택 과목일 수 있습니까? 고졸생들을 위한 편이라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대학을 안 가도요, 행정학, 행정법, 얼마든지 좋은 인강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 듣고 좋은 책 읽고요, 이런 책 읽고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부조리한 시험 시스템을 바꿔서 이제 행정학이 필수 과목이, 됐습니다. 이제 행정학, 정부의 돌굴, 그리고 저 영어본과 함께 이 행정학, 정말 알면 재밌어요. 실용적입니다.
공무원을 하기 위한 필수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또 삶의 무기가 될 거예요. 예, 한번 행정학을 재밌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